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안이 아니란 꼬리표를 떼고 실제 예산이 되기까지는 국회라는 홈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예산 전쟁은 지금부터죠.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025년도 나라 살림이 될 정부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과 국회에서 쟁점이 될 예산안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최근 로또 청약 등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약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도입 취지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또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의 효과를 높일 방법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죠? 네,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10월 1일이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이제 오후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앞뒤로 휴가를 이제 이틀 내지 3일을 내면 달력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장 9일까지 징검다리 휴가가 생기게 된 거니까 네. 뭐 여행 업계를 비롯해서 국내 소비 진작에도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는 임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요. 114.54. 1년 전보다 2.0%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에 당시 1.9% 상승률을 기록한 뒤에 3년 5개월 만에 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월에 7월에 물가 상승률이 2.6%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0.6%포인트나 떨어져서 단번에 이제 2% 완전 초반대까지 훅 떨어진 것이죠. 추세적으로 보면 물가는 2022년에 이제 6%대로 치솟아서 당시에 정점을 찍었었고, 작년에는 3%대 후반 때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 2%대로 떨어졌다가 2월, 3월에 잠깐 반짝 3%대로 올라선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2%대에서 추세적인 하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나 그 배경을 보면 일단은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석유류 상승세가 크게 꺾였고요. 그동안 물가를 자극했던 거 농산물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도 많이 축소된 영향입니다. 네. 석유를 먼저 보면 지난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4%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었는데 지난달에는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1년 전 당시 그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때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유가가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게 두바이유입니다. 두바이유의 흐름을 보면 7월에 배럴당 80달러대에서 계속 움직였다가 8월 들어와서 70달러대로 이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도 7월에 5.5%였는데 8월 지난달에는 2.4%. 이렇게 해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축소됐고요. 농산물만 따로 떼놓고 보면 3.6%가 올랐습니다. 네. 전달에는 9%였습니다. 이 역시 상승폭이 많이 작아진 게 확인이 됐죠. 네, 숫자가 보여주는 물가는 확실히 이제 안정세인 것 같은데 네.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2%가 되게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제시를 하는데 이걸 달성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여왔는데 이제 금리도 내릴 여건이 확실하게 갖춰졌다, 조성이 된 셈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2년 넘게 이런 고물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물가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죠. 예를 들면 5,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2배가 올랐는데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물가 부담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네. 그런 논리가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욱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나 과일 소비가 또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농산물 가격도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많이 오른 품목들 남아 있어요. 배추나 뭐 시금치, 오이 같은 것들. 과일 중에서는 사과 가격은 좀 떨어졌지만 배 가격은 여전히 좀 비싼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식료품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업체들이 추석 연휴 앞두고 적게는 뭐 3에서 4%, 많게는 10% 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거나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지금과 같은 2%대 혹은 2%대 초반의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물가는 사실 수요가 많아졌다라기보다는 코로나19 거치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국내에서는 기상이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앞으로의 물가 흐름에 있어서 공급 측면에서 큰 충격이 없다면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달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청약이 진행된다고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계획이 발표됐던 3기 신도시가 이제 처음으로 본청약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천 계양지구고요. 뭐 A2블록 747가구 또 A3블록 359가구 총 1,106가구의 공공주택이 이달에 이제 본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가운데서는 최초의 본청약 사례이고요. 네. 입주 시기는 2026년도. 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서울 도심의 핵심 입지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옛 부지거든요. 이 부지에 공급되는 269가구에 대한 본청약도 이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이건 작년에 네. 사전청약 진행했었을 당시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에 뭐 그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네. 72,000명이 몰리면서 283대 1.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뭐 645대 1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달에 뭐 서울 관악구나 영등포구 신길 15구역 같은 좀 역세권 입지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되고요. 네. 총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4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수요자들에게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급기야 뭐 올해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 세 자리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평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이고요. 네. 이게 그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1순위 서울 지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140.66대 1.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게 중요한 건데 2021년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지금 3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네. 뭐 2021년에는 당시 163.84대 1. 그러다 훅 떨어져서 2022년에는 뭐 10대 1, 2023년에는 56대 1 이런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다시 세 자릿수 경쟁률로 올라선 거니까 그만큼 서울의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뭐 집값도 비싸졌지만 공급 물량이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청약 물량 나오면 네.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분양 물량은 뭐 택지 조성을 해서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단지를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이런 것들이 다 높은 경쟁률의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2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던 것 같은데 추석 선물을 줄이지 않거나 늘릴 거라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다소 좀 의외죠. 네.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부모님한테 추석 선물 뭐 해드릴까, 친인척들한테 추석 선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시기 같은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에 대한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56.2%가 네. 작년 추석 때와 비슷한 구매 금액을 지출할 것이다라고 답했고요. 29.1% 30% 가까이는 더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합치면 이제 80% 정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이번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금액이 네. 2배로 늘었어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네. 확대됐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봤더니 소비자의 30%는 선물 소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16.7%에 그쳤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선물 구매 의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고물가나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만큼은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좀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어떤 선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뜰 소비 성향이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 구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68.2% 70% 가까이가 가성비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 선물 가격 5만 원 이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실제 이런 경향을 반영을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3사 이 선물 세트 가격 조사를 해보면 1만 원에서 4만 원대 상품이 지난 설 대비해서 7.5% 증가한 반면에 10만 원 이상 상품은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77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건전 재정을 고수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는 하지만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2025년도 예산안 내용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개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바쁘시겠어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그 예산안을 쭉 한번 둘러보셨을 텐데 어떤 특징이 가장 와닿던가요? 예,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죠. 그렇지만 증가율이 참 중요한데요. 네. 증가율은 작년에 이어서 네. 정부가 최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출 통제 측면에서 볼 때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긴축 기조를 좀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적자 관리 측면인데요. 네.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 안착이 아직은 미흡하다. 좀 아직은 미완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세입 여건이 좀 안 좋은데요. 이 여건에 비해서 내년 세입 증가율은 조금 높게 잡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정적인 채무 관리나 적자 관리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적자가 더 확대되고 국가 채무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네. 준칙 상한이 이제 적자가 GDP 대비 3.0% 이하여야 되는데요. 준칙 뭐라 그러셨어요? 재정 준칙의 네, 네. 상한. 상한. 네, 적자의 네. 상한은 네. GDP 대비 3%로 잡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 가까스로 맞췄습니다. 2.9%. 2.9%. 예, 근데 네. 이게 과연 준수가 될까, 지켜질까 쉽지는 않다. 내년 세입 여건이 아주 낙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산의 주요 방향은 뭐 괜찮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 위기 지금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출생 대응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많이 줄였던 R&D를 이번에 네. 또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주요 방향으로 꼽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역대 최대의 예산이지만 증가율은 최소화하려고 했고 재정 준칙은 가까스로 지켜낸 건데 내년도 세입을 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 예, 정부 말씀이신 전망이 거예요. 조금 약간 조금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대로 과연 재정 주기 상한이 지켜질까 적자가 좀 더 확대될 것 같다. 네. 국가 채무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현재 위협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2%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그 이제 그 내년도 그 성장률 4.5%에 못 미치면서 현 정부가 내세운 긴축 재정 기조는 최대한 실현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사실 좀 말이 좀 어려워서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이후로 국가 채무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긴축이라고 불려도 무방은 네. 합니다.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지출 증가율이 얼마나 크냐 작냐로 많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나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적자 관리를 더 중시합니다. 적자가 77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네. 적자는 결국 국가 채무로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내년도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서 부채를 감축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한 80조 원 가량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채 증가율로 보면 지금 1,200조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80조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7% 가까이 매우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네. GDP 대비 국가 채무도 다행히 이제 그 우리 GDP 계산의 기준이 조금 5년마다 바뀌는데요. 네. 이번에 바뀐 걸 사용하기 때문에 다행히 채무 비율은 50% 미만인 48%대. 네. 네, 그러나 올해보다는 증가한다. 채무 네. 비율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이 많으면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면야 예산도 풍부하게 하고 다 좋은데 쓰면 좋겠지만 네네. 그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예산안을 보면 좀 더 들여다보면요, 국세 수입이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어디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 정부는 좀 뭔가 어디선가 감세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이번 예산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명확하지가 아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이제 올해 세입 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네.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내년 또 얼마나 들어올지를. 네. 그래야 이제 세출 예산을 또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세입 여건이 정부 예상보다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네. 특히 이제 기업 부분을 위주로 3대 세목이 썩 좋지 못한데 일단 정부는 지금 경기 회복세가 내년에 계속 진행이 돼서 네. 내년 세입은 좀 제법 많이 늘어난 액수로 좀 잡고 있고요. 그 법인세가 늘어날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네. 3대 세목 위주로 네. 국세 수입이 이제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380조 원대로 현재 정부는 전망하고 있는데 네. 당초 올해 세입이 또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세입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냐? 원래는 한 367조 원 정도 들어와야 네. 또 우리가 380조 원대를 내다볼 수 있는데 네. 올해 세입이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더 지켜봐야 되지만 세수 결손이 예, 지금 최악의 경우는 330조 원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작년이 안 좋다고 했는데 세입이 네. 대규모 세입 결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세입이 344조, 네. 그러니까 340조 대는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그럼 올해는 360이 가기를 바랬는데 정부는 예산상에는 오히려 지금 중간 평가를 해보면 이거 330조 원대 될 가능성도 꽤 있는 걸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335조 원 정도로 올해 세입이 이제 주저앉는다면 네. 그래서 작년보다도 줄어든 상황이라면 네. 내년에 380조 원대 세입을 예상하기는 제가 볼 땐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수를 재추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 필요성이 추계를 다시 해야 된다. 예,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 필요성이 나오고 네. 국회에 일단은 세입 세출 예산을 제출했지만 심의 통과 전에 네. 12월 본회의 통과 전에 재추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하향 조정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 이렇게 정부가 한 번 더 재추계하고 그래서 세입 예산을 이번에 낸 것보다 줄인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그 세계 경제 전망 IMF가 내놓은 걸 보면은 그렇게 밝지 않다. 그래서 네, 더더군다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300 내년 그러니까 올해 원래 367조였는데 네. 335조 원 정도로 생각해서 한 30조 원 안팎의 세수 그렇죠. 결손이 지금 예상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현재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아직은 미확정이지만요. 네, 세수 결손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세수로 연결되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정부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네. 결산 끝나고 그 다음에 3월이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8월, 9월에 중간 연합 제도가 있어서 네, 네. 미리 좀 많이 내주면 되는데 중간 연합하면 혜택이 있나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체 내야 할 걸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낸다는 취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 8월이죠. 정부가 지금 애타게 이제 기대하는 것은 중간 연합에서 그래도 조금 늘어나줘서 현재의 어떤 부진한 실적을 좀 만회하는 정도로 세수가 보충이 되면 이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현재 그거는 이제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법인세가 결국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법인세가 내년에 살아나려면 네. 현재 늘어날 거로는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늘어나 줄 거냐가 현재 관건인데 정부 예상대로라면은 내년에 정부는 지금 88조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네. 올해 지금 아까 말한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0조 원대 정도로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머무른다면 네, 네. 법인세에서만 30조 원 가까이 마이너스 결손이 되는 생기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내년도 세수에 이제 분명히 부담을 줄 텐데 예. 내년 그 경기가 올해 정도보다 약간 나빠질 거로 대부분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다고 해서 네. 내년 조금 그래도 좀 좋지 않겠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미국 경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서 침체 가능성도 일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세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높은 증가율을 네. 특히 법인세가 올해는 크게 나쁘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또 좋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세게 반등할 거라고 보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명목 성장률 4.5%로 보고 있는데 만약 올해 그 기준점이 낮아진다면 세입 실적이 낮아져서 그러면 정부가 갖고 온 예산의 세입 증가율은 너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내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우리 거시경제 성장률은 2%대로 갈 거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세수에 아주 그 신속하게 탄력적인 회복세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위험 요인이 많다. 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회복 지원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이번 예산안은 뭐 아시겠지만 지출 증가율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 중에 국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의 대규모 예산들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의 초점은 내수 진작에 가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건 맞고요. 그러면 지금 다들 어려운데 정부가 너무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하고 돈을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결국은 타이밍을 좀 봐야 됩니다. 아직 한국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네. 왜일까요? 아직은 우리 총수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를 쓸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너무 섣부르고 성급하다. 일단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네. 중앙은행은 아직도 돈줄을 재고 있는데 네. 정부가 무리하게 지금 빚도 많이 내면서 이렇게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맞지 않는 시점으로 본다 이거죠. 네, 엇박자일 수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은 있으니까 네. 예산의 외형 규모를 통해서 대폭 늘려서 경기를 뜨겁게 하기보단 예산의 구성 측면에서 네.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한 예산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복지 네네. 지출이 또 올해 7.5%에서 내년에는 4.8%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여쭙습니다. 작년 예산을 짤 때는 이제 주요 복지 사업들이 대거 확대되고 새로 많이 추가됐었어요. 그래서 7%대로 많이 증가했고 네. 그 사업들을 올해는 더 또 확장하고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들을 유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네. 계속 7%대 증가율을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 증가율은 작년보다는 낮아 보이겠으나 작년의 복지 사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네. 약간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국정 사업으로 초기에 많이 잡혀진 사업들이 작년엔 대거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증가율을 키웠지만 올해 또 그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막 늘 수는 없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재량 지출 증가율이 0%대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그게 이번 이제 예산에 아주 큰 또 정부가 노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총 지출 증가율은 3.2%지만 네. 총 지출의 한 52%가 지금 의무 지출이에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거죠. 네, 네. 나머지가 이제 48%가 재량 지출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이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건데 갖고 편성하는 그렇습니다. 예산인 좀 거죠? 자유로운 네.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뭐 공무원 급여도 있고 해서 경직적인 부분이 많아요. 국방 예산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이미 의무 지출은 자연적인 증가세가 있습니다. 정부가 조절할 수가 없는 증가율이죠. 네, 네. 그게 5.2%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총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정부 재정 적자를 그래도 재정 준칙 상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재량 지출을? 0.8%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로 네. 사실상 뭐 거의 동결인 셈이죠. 그리고 물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니까요. 네. 실질 가치로는 이제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정부가 행정부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 대목이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의 비중이 크고 네. 이쪽도 증가세가 커서 전체 총지출을 3% 이상으로 밀어 올렸고 네. 세입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적자가 지금 77조나 나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 재정 운영의 네. 현 주소입니다.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지난해 예. 논란이 됐던 이제 R&D 예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번에는 29조 7천만 원 이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R&D 예산 감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6% 줄여놨는데 올해는 또 극적으로 11%로 다시 증가하는 네.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여론이 많이 악화된 데에 대한 정부가 대응 차원으로 읽혀지고요. 네. 근데 R&D 확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는 우리가 R&D를 어떻게든 늘려서 경제 활성화의 어떤 초석으로 삼는다가 많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R&D 예산이 사실은 너무 빠르게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45%나 증가했는데 이건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R&D 예산에 대한 질서 있고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어떤 조정이 필요했는데 명확한 정의도 작년에 필요하고. 조금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일단은 올해는 조금 1차적으로 늘렸는데 네. 저는 이렇게 10%대로 계속 해마다 증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R&D 예산의 효율화나 뭐 유지 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도 좀 해가면서 네. 좀 R&D 예산을 잘 통제해 가는 게 중요하다. 네. 단순 증액보다는 이제 효과적인 배분 어디에 어떻게 R&D를 쓸 것인 예산을 쓸 건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단순한 지원성이나 나눠주기식보다도
기초과학기술 또는 네. 이제 전략기술, 이 첨단 전략기술 이런 쪽에 좀 더 과감하게 배분하는 약간의 불균형적인 정책도 쓸 좀 때는 확실히 써야 생각을 되고. 해봐야 된다. R&D는 이렇게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성과 나는 것보단 위험해서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 정부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R&D 예산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도를 한 번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도 있다. 일단 올해는 좀 늘려놨습니다. 네. 아까 그 재추계라는 표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가 이제 매년 그 재정 운영 계획 발표하면서 다음 해 이제 세입 지출 추계하는데 사실 딱 들어맞기가 물론 어렵겠지만 거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 맞습니다.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일단은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정부가 신출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그럼요. 알아맞힐 수는 없고 그렇죠. 최대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네. 최근에 이 그러니까 세수의 변동성이 커져서 정부가 잘 못 쫓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CBO도 많이 틀립니다. 우리보다 네. 더 크게 틀린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틀릴 수는 있는데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잡고 있다. 올해 같으면 많이 늘어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좀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네. 숫자까지 정확하게 쭉쭉개출 맞출 수는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 걸 플러스로 잘못 전망했다면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게 연속 2회에 걸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났었고 지금 정부 네. 세수 축에 대한 신뢰는 이제 일단 많이 저하된 상태인데 네. 정부가 이제 그동안 제도 개선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를 못 보이는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세수 추계를 위한 어떤 인프라 이런 거를 일대 혁신을 해야 된다. 추계에 대한 인프라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담 인력, 네. 네, 그다음에 이런 상시 모니터링 체제, 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세제실 내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위주로 하는데 인하우스죠 일종의. 근데 그보다는 이런 전문 분야는 KDI 조세원권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 협력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게 일임하고 1차적으로 네. 최종 점검이나 이제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가감 조정하는 네. 조금 더 무게 중심을 현재의 세제실 내부보단 네. KDI나 조세연구원 쪽의 전문가에게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네. 합니다.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 그 내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슈퍼 예산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익국회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인데요. 우리는 결산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근데 결산에 중요한 많은 평가 결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예산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일단 우리가 이번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것들 정부가 또 우리가 이렇게 결산의 결과들을 이렇게 예산에 다 반영을 했다는 걸 소상히 좀 발표했으면 좋겠고 네. 세출만 또 우리가 중시하는데요. 세금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금투세법 같은 거 아직 논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세 소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여야 간에 좀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지금 상당히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열린 마음을 갖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바라고 있고요. 또 야당이 이제 대규모 현금 지급을 위주로 하는 추경 또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조했는데 그거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렇더라도 야당이 원하는 방식의 취약계층 지원을 현 네. 예산 규모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된다면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국회 심의 과정이 뭐 선택적으로 알려지고는 하는데 저는 뭐 요즘 같은 유튜브 열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거의 상임위 회의가 찾고자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다 공개가 되면서 그리고 또 예산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일부인데 언론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예산 설명 자료. 네. 보통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자료는 많고 시간은 없어 못 보시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도 공개를 하고 네. 집단 지성들이 관심 갖고 평가하게 하자. 뭐 그런 것도 이번 국회에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칼럼 쓰신 거 보니까 포퓰리즘적 운영하는 재정 정치화가 지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좀 고언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산도 조금 시류를 탑니다. 네. 예산 편성도. 과거에는 우리가 좀 보수적이고 죄는 쪽으로 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예산도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재정도 아끼기보다 이제 쓰는 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는데 좋습니다. 쓰는 시기가 왔고 국민이 쓰기를 원한다면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정의 유지 가능성은 중요시해야 된다. 너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입 쪽을 경시하거나 적자 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 시류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재정의 유지 가능성, 적자가 너무 커지는 걸 막는 거, 국가 채무를 또 통제하는 노력은 계속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부동산 시각을 넓히기 위한 시간입니다. 부동산 흐름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보니까 이제 그 분양가 그러니까 상한제 적용된 이제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네. 이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금 청약 제도가 허점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어디죠? 이번 달인가 지난달에 펜타스. 네 그게 맞죠? 언제 그 청약 결과를 발표했죠? 당첨 네, 결과를 지난달 청약 결과를 발표했고요. 네.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결과를 봤더니 네. 실제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과열돼서 경쟁률이 높고 또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대부분 뭐 70점대 후반이었고 만점자도 3명 정도 나왔었는데요. 네, 네. 실제 계약자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미계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잔여 물량이 50가구 나오면서 요즘 이제 선당 후공이라고 하죠.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레미안 원펜타스에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당시의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20억 원 가량의 굉장한 시세 차익 때문에 많은 청약자를 끌어모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 미계약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들이 미계약하고 그러면 그 대기자들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그분 이제 그 계약을 하지 못하는 분은 이제 청약통장 해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예비 당첨자에게 예비 당첨자. 순서가 넘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비 당첨자에서도 되지 않았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무순위 접수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예비 당첨자에서 다 계약은 된 건가요? 아직 예비 당첨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선당 후공 이걸 부추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그 실거주 의무 유예를 꼽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올 초에 주택법을 개정해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네. 이제 모자란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이게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니까요. 분양가 요즘 상한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적용하는 게 이제 네. 강남 3개구 용산 정도이죠.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돼서 일반 분양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아마 이제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레미안 원펜타스 역시 이제 7월에 입주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됐고 네. 또 청약 당첨자는 임차인을 구해서 잔금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지가 선분양 단지가 아니라 후분양 단지였어요.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계약에서 잔금 납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낀 일부 당첨자가 결국 뭐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당시 이제 뭐 커뮤니티에도 이제 8월 정도에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돈을 구하는 공지를 올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네. 계약금 4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 뭐 19억 원을 빌려주면 3년 뒤에 집을 처분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뭐 네. 이런 진짜 그게 것들을. 부동산 커뮤니티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좀 무리하게 청약을 받아서 오히려
굉장히 오래 분양시장에 준비해서 아파트를 당첨받으려고 했던 분들의 당첨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의 눈총을 보내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돈을 빌려줬을까요? 빌렸을까 궁금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네네, 사적으로 맞습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이런 게 사실 편법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편법이기도 하고요. 좀 네. 저는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레미안 원펜타스 당첨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네. 향후에 당첨자가 이제 부정 청약을 하셔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약정대로 원리금을 받을 수 어렵게 되는 겁니다. 담보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애초에 이게 이제 불법 사금융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는 워낙 뭐 큰 돈이기도 하지만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럼 이거는 실거주 의무 유예의 어떤 단지였고요. 네. 애초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든가요? 방배동이라고 들었던데. 네. 서초구 들었는데요. 방배동의 이제 DH 방배인데요. 예. 이제 이 아파트도 최근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이제 90대 1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단지였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재당첨 제한 10년만 있고 실거주 의무 기간 규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 규제가 있으려면 네. 그 해당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네.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이 단지는 주변 시세랑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많지 않았고요. 이제 빌라가 주변에 연립다세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이 한 5억 원 정도 기대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변 시세 대비 이제 분양가로 결정했을 때 실거주 의무는 적용하지 않게 됐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고 없고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 그 청약제도 이 청약 가점제가 보면 이제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또 뭐죠? 그 세 가지. 처의통장 보유 기간. 네, 가입 기간 맞습니다. 이렇게 세 네. 가지를 이제 각각의 만점이 다 달라서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뭐 84점 만점인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렇게 위장 전입 같은 걸로 이제 창역 가점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당첨자를 사실 완벽히 걸러낼 수 없는 그런 또 허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 중에 사실 이제 부양가족 수 가점이 35점으로 배점 비중이 제일 그죠. 높습니다. 네. 이제 부양하는 세대원이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실거주하지 않지만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합쳐서 가점을 높이는 방법의 편법을 쓰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장 전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의 경우도 당첨자 대부분이 청약 가점이 이제 70점 중후반대 당첨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70점대의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이제 부양가족 수를 포함해서 세대원 수가 5, 6인 정도는 되어야 돼야. 합니다. 네. 근데 해당 단지 이제 청약 낙첨자나 예비 당첨자 중심으로 이거 당첨자들 위장 전입한 거 아니야? 부정 청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뭐 고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원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만점자가 되려면 세대주 부부의 자녀가 5명이거나 세 세대가 사실상 한 3대. 네, 맞습니다. 네. 3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그런 세대는 좀 극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렇게 로또 단지가 위장전이 부정청약 뭐 이런 의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9월에 전수조사를 좀 예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원펜타스에서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온 건 이제 정부가 위장전입 관련해서 실질적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네. 미리 포기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수저 특별 공급이라는 얘기 나오는 건 왜 그래요 또?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의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분양가가 20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 1단계 신생아 우선 공급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 수별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하는 월 84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억 원의 분양가를 만들려고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9년을 모아야지 되는 돈인데 네. 사실상 신혼부부가 그렇게 청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어찌 보면 일종의 이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 불법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금수저 논란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청약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레미안 원펜타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41가구 모집에 거의 이제 11,999명이 몰렸고요. 네. 생애 최초 특별공급 19가구 모집에 2만 명 넘게 신청했는데 대신 이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미계약된 물량이 이제 29가구 정도 네.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강남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단지들도 이제 줄줄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청약조달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난이 좀 나오는 네, 것으로 얼마 전 보여집니다. 동탄 뭐 강남권 등의 무순위 청약에서 또 수백 대 1의 그 경쟁률을 기록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또 다른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이 무순위 청약 제도도 정부가 손을 볼 것 같긴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정부가 이제 무순위 청약제도 관련 개편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1, 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때문에 생기는 미계약과 관련된 분양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집값 급등기에는 2021년 5월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사실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2022년 금리가 올라가고 미분양 물량이 커지면서 시장이 냉각되면서 2023년 지난해죠.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요건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택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올해 그야말로 이제 로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차익이나 이제 인기 지역에 기대가 큰 지역에서는 무순위 접수가 일단 뭐 넣고 보자 뭐 이런 뭐 움직임을 이제 낳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네. 정부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라는 게 사실 청약 제도의 본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무주택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 청약제도의 문제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게 대표적인 게 일단 위장 전입인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면 네, 네. 어떻게 이걸 좀 잘 단속할 수 있을지 걸러낼 수 있을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위장 전입이 있고요.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것은 부정 청약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당첨자의 직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이전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출퇴근이 정말 불가능한 곳에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뭐 민박집, 공장 이런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거가 불가능한 곳에 전입 신고가 된 것들을 잡아낼 수 있고요. 네. 특별 공급의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고자 이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이제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정부가 일종의 이제 부적격 당첨을 잡아내는 부분으로 네. 단속을 하려고 주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